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 있는 장원호 교수랍니다. 저는 SSK 프로젝트를 한 10년간 해왔는데요. 이 10년 중에 반은 한류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반은 공감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한류 연구를 하면서 이 한류를 통한 공감의 향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 공감이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떤 공감 학습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공감 대한민국을 바꾼다라는 책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키우는 공감 학습이라는 책으로 제 2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행복을 키우는 공감 학습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도 랭킹에 관한 표인데요.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체 80개국 중에서 60입니다. 상당히 낮은 그 랭킹을 우리가 보이고 있죠. 그나마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한 단계 위다. 이게 좀 하나 위안이 되지만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행복도가 낮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면요. 삶의 질, OECD 삶의 질 지표를 보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삶의 질 1위인 호주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반 수준이에요. 4.69로서 OECD에서 거의 아주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아주 안 좋은 것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삶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행복도와 삶의 질이 낮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울분에 관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한 울분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증 울분도는 독일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울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사회학자로서 저는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OECD의 한국 갈등 종합 지수 그리고 갈등 관리 지수 순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이죠.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29등, 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지수가요. 그리고 갈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6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는 갈등이 굉장히 높고 이 갈등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갈등 중에 어떤 갈등이 정말 중요한 갈등일까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계층 갈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갈등이 높은 항목인데 이게 바로 다 계층 갈등입니다. 오른쪽 표에서도 보시면은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 여기서 1위가 계층 갈등입니다. 계층 갈등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념 갈등, 세 번째는 세대 갈등. 왼쪽 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서도 향후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갈등이 이념과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게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젠더 갈등은 앞으로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결국 우리 사회 갈등은 계층, 젠더, 이념, 세대,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다문화 갈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념 갈등에 대한 인식이죠. 이념 갈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체의 87.3%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층 갈등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인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 심한 갈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념 갈등 여전히 심한 갈등입니다. 우리 사회 보수 진보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어떤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죠. 세대 갈등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선거가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식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층과
이 고령층의 어떤 이념과 생각이,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 젊은 층, 왼쪽이 20, 30대의 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20, 30대 사람들의 60%가 세대 간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의 어떤 세대 갈등인데요. 처음에는 50대 이상 사람들은 갈등 별로 없다라고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50대 이상의 사람들도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젊은 층이건 50대 이상이건 고령층이건 세대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대 갈등의 어떤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증가로 청년층 부담이 증가될 것 같다. 이거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나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오래된다. 물론 젊은 층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죠, 청년층이. 하지만 노인층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년층도 그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했을 때 청년층은 정말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88%의 청년층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갈등의 굉장히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 갈등은 결국 소통 부재의 문제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공감 부재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다의 표가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에 어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젠더 갈등입니다. 왼쪽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2019년 언론에 표현된 주요 갈등 담론의 언급량인데요.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이런 다른 전통적인 갈등보다 남녀 갈등의 언급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젠더 갈등의 어떤 폭발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혐오 언급량을 보더라도 혐오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젠더 갈등은 향후에 가장 심각한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2019년까지 쭉 젠더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해 오고 있고, 이미 50% 넘는 사람들이 젠더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성의 어떤 젠더 갈등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해서 거의 75.9%죠. 거의 80% 여성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남성들은 50% 이상이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남녀 간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82%가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남성들은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남녀의 어떤 인식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내 부부간 또는 남녀간 양성 평등 인식에 대해서도 여성은 아주 부족하다, 불평등하다 보는 사람들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성은 한 25% 정도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직장 및 어떤 취업에서의 여성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성은 75% 정도가 불평등하다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남성은 50%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어떤 남녀의 인식차가 드러나고, 이것은 향후에 젠더 갈등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갈등. 이 이민자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이민자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민자가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민자를 자기 이웃으로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이웃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응답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란색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사람들이 이민자 이웃 오는 거 싫다라고 대답을 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는 그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런 나라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또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모든 국가들보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87%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의 어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과의 어떤 공감이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다문화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뭐냐? 2013년 조사에서는 갈등의 원인은 바로 빈부격차야. 빈부격차 때문에 계층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상호 이해 부족입니다. 상호 이해 부족. 다시 말해서 공감의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갈등의 원인은 결국은 사람들 간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공감은 이런 것입니다. 공감은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도 공감이죠. 근데 공감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것까지 보통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책에서 공감을 그렇게 정의했고 이런 공감 정의는 모든 공감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국 갈등은 공감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은 공감 못하는 그런 민족이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근대적인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이 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신뢰가 공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뢰와 공감은 상호 교차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공감하기 힘들죠.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믿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공감과 신뢰가 굉장히 상호 교차하는데 우리 사회 역사 속에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공감도가 떨어지고 이 두 가지 낮은 신뢰와 낮은 공감은 사회적 갈등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은 그것은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공감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하냐? 공감 부재의 원인. 첫 번째, 저는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수탈기죠. 수탈기. 이 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파란색은 쌀 생산량입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쌀 생산량은 늘어나죠. 근데 빨간색은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반출한 양입니다. 일본의 쌀 반출량, 쌀 수탈량은 점점 증가하죠. 그에 따라서 녹색 라인은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입니다. 결국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죠.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팍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기본권 박탈이 이루어지고 또 일본이 민족 분열적 식민 통치함을 통해서 민족 간의 분열과 불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불신의 확산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식민지를 겪게 되면요.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통 그 민족에 항상 나타나는 것은 제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옳은 사회야? 왜 실제로 일본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이런 식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민지 경험의 국가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떨어진 신뢰도는 낮은 공감도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 왼쪽 표가 인명피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엄청난 산업피해를 가져온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전쟁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죠.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을 위해서 이념이 정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의 이념이 더욱더 강력하게 정치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루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육군이 들어왔다가 밤에는 인민군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동생은 좌파고 형은 우파고 이런 식에서 이 정치화된 이념은 상호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상호 이웃 간의 어떤 불만과 불신을 갖고 오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따라서 한국전쟁은 또한 낮은 신뢰를 갖고 오게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보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쟁의 경험은 모든 게임을 죽고 사는 게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전쟁에 지면은 사실은 거의 죽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게임을 all or nothing에 모든 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쟁하는 사람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건전한 라이벌 의식이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라이벌이죠. 그런 것보다는 저 상대를 없애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all or nothing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아주 낮추는 그러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 부재의 원인은 이제 1960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근대화되죠. 1960년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았던 그런 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또는 많이 산업화를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로 발전을 합니다. 50년 만에 근대화를 완성을 하죠. 산업화를 완성을 하죠. 이것은 서구가 300년 또 일본이 거의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낸 일을 갖다가 우리가 50년 만에 완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압축적 근대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이 가치관적 또는 제도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1960년대 태어나서 아주 못 살았을 때 갖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또 이 근대 사회 발전 과정에서 어떤 근대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또한 동시에 최근에 포스트 모던적인 가치관을 또한 제가 수용을 합니다. 제 안에는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가치와 제도의 아노미 현상이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제도에 대한 또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남의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의 법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의 선진 법규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선진 법규는 사실은 아주 좋은 건데 이 좋은 법규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냐면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좋은데 실제로 사회적 상황은 현실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갭이 발생 속에서 법을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약하게 적용되다가 아주 사회적 약자한테는 아주 강하고 아주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요. 불신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적 게임에 임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적 게임이 뭐냐면은 일단 불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교통법규가 있는데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가지고 끼어들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계속 늦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끼어들되 상대방은 교통법규를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호순위를 갖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불만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그렇게 반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가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도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됩니다. 사회가 스테이블하다면은 내가 반칙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발견이 되고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면은 내가 반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견이 스테이블한 사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칙을 범한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바로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상황, 압축적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노미 현상,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공감 부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신뢰가 굉장히 낮은 사회입니다. OECD 평균이 빨간색이고요. 우리는 그 평균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는 27%만이 대부분의 사람, 이게 바로 일반적인 타자라고 보통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62% 응답한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낮은 거죠. 여기서 잠깐, 중국은 왜 이렇게 높지?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아직도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전통적인 가족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든 근대 사회, 근대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결국은 대인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을 낮추게 되고, 낮춘 공감은 다시 반복하지만 행복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의 어떤 경향입니다. 소셜미디어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환경이 없죠.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을 때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늘릴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어떠한 공론장,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이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맞는 그러한 어떤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의견을 교류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더 확증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를 갖다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보통 얘기하는 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인지 부조화 개념은 제 강의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내가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포도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여우는 포도를 못 따먹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우가 이제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건 굉장히 이렇게 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저 포도가 정말 맛있는 포도라면은 저 맛있는 포도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못 먹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은 저 포도는 쉬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얘는 정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정치가야 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많은 증거들을 보니까 이 정치가의 좋은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 정치가가 좋은 정치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정치가의 좋은 점을 그대로 무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나 내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이 정치가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그 소셜미디어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셜미디어는 정말 자기 자신의 확증을 계속적으로 증폭시켜 나가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아주 섬처럼 만들어버리는,
섬우주, 이거는 일본의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가 한 말이에요. 섬우주의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한다면은 이 소셜미디어는 정말 기대와 달리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더 나아가서 소셜미디어에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심한 혐오적인 표현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쉽게 혐오로 발전할 수 있게 소셜미디어는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 간 혐오까지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 공감 부재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이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 이중 경제가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경제가 왜 안 좋냐면은 이중 경제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교육을 망쳐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 교육이나 대화 교육이나 소통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왜 배제되냐 하면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중경제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 갖다가 지금 제가 펴서 보여드립니다. 이중경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해서 어떤 경제의 어떤 엘리트 집단과 경제의 어떤 뒤처지는 집단, 다시 말해서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죠.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차이가 나고 이것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경제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중 경제가 왜 안 좋냐?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기업 취업 선호를 만듭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많은 직장이 다 좋은 직장이거나 대부분의 직장이 평등하다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기업에 취업하겠다, 무조건 취업하겠다는 취업 선언은 없죠. 하지만 우리 사회처럼 이중 경제가 굉장히 강한 사회일수록 누구나 다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아주 달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취업생들이 이제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최근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학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대기업 취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대학 입시에 몰두하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가 바이올린을 공부한다. 얘가 음악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바이올린을 시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것도 대학 입시를 멀리 염두에 두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미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로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대학 입시 몰두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의 어떤 중심은 뭐냐면 대학 중심의 대학 입학 중심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많은 시간을 수능을 잘 보는 건 좋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오직 수능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의 낭비라고 시간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학에서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공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오면서 대학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남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공감 교육의 부재가 결국은 이중 경제라고 하는 긴 꼬리죠. 긴 체인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감 부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중경제 해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신뢰와 공감의 얘기를 했고 신뢰와 공감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높여야 되고 공감을 높여야 됩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도가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나갑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주 공정하게 집행되고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외에도 사람에 의해서 또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어쩌면은 공감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감 향상을 위한 키워드를 몇 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최근에 지은 책 행복을 키우는 공감 교육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공감입니다. 자기 공감.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 공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가?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냥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공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비판과 가깝습니다. 보세요.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타인의 입장에 쓰고자 하는 노력이죠. 자기 공감은 자기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자기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냥 절대적인 존재예요. 나는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 어떤 선한 모습의 어떤 절대적인 주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못해주는 거는 좋은 사람이 나한테 못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무의식적에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특수부대 출신인데, 특수부대는 보통 이제 대자하고 사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그 다음에 수색대, 대자로 끝나요. 사자로 끝나는 거는 특전사, 대자로 끝나는 해병대도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투사라고 사자로 끝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제가 카투사 그 훈련을 받을 때 거기 이제 미군 카투사라는 건 다 아시겠죠. 미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육군입니다. 그 미군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때 교관도 마찬가지로 카투사 병장이에요. 교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제일 조심할 게 밥 먹을 때 절대 소리 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식당 가서 봤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미국 군인들은 밥 먹을 때 별로 소리 내서 먹지 않아요. 근데 카투사들이 이상하게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우면서, 야, 정말, 너네 같은 카투사 때문에 나같이 모범적인 카투사도 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평택의 훈련소를, 교육대를 이제 거의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짜증을 내고 있었죠. 소리를 내면서 먹는 카투사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녁인데 제 앞에 카투사 한 명이 앉았어요. 정말 대단한 카투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소리 카투사예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거기다 더 안 좋은 거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들으면서 참다 못 참아서 야, 너 소리 좀 내지 마! 라고 말을 하기 1초 전, 어쩌면 0.5초 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카투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야, 너 소리 좀 내지 마! 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교관한테 카투사들은 소리를 내서 먹고 미군 애들은 소리를 안 내고 먹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거 성찰이라 그러죠. 내가 소리 내서 먹는가? 라고 보지를 않고 나는 정말 다른 카투사들이 소리 내서 먹는가라고 내가 본 것입니다. 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굉장히 소리를 내고 먹고 있었는데 나는 내 판단의 대상이 아까 반복하지만은 자기를 객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남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죠. 판단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교육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다 그날의 경험을 갖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그 왕소리 카투사, 걔 엄청나게 소리를 냈죠. 근데 동시에 저도 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들은 똑같이 왕소리 카투사였던 거죠. 게다가 소리가 왜 점점 커졌냐. 평상시 같으면은 좀 안 내려고 노력했겠지만은 갑자기 앞에 있는 애들가 소리를 내니까는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점점점 먹는 소리에 그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점점 먹는 소리가 점점 커진 겁니다. 걔도 커지고 저도 커진 거죠. 걔랑 나랑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은 내가 걔보다 1초 정도 참을성이 더 많다는 거. 그거 외에는 참 차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은 실제로 훈련하거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의식하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절대화 경향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단을 절대화하자.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 따라서 우리 가족만이 좋은 가족. 이럴 때 우리가 가족 이기주의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저쪽 지역은 나쁜 사람들. 이게 지역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감 부재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모를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선과 악의 대비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악으로만 그냥 잘못된 것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감은 내가 내 입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왜 어떤 입장에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입장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또 이거는 뭐냐면은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죠. 나는 이기심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건 자기 의심 프로세스죠. 자기 비판과 자기 의심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 생각이 또는 내 가치가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도 또한 실제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더욱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나와 생각과 가치가 다르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더 쌓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감 향상을 위한 첫 번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듣기 연습입니다. 듣기 연습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이 미국 휴머니티 컬리지 인문대학 세 가지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듣기입니다. 듣기. 그리고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어떤 사례가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가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꼭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토론 때 2명의 교수가 참가를 하고요. 교수는 그냥 진행만 할 뿐이지 이 토론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론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그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첫 번째,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학생들은 남의 발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랑 생각이 조금 다르면은 굉장히 귀에서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랑 생각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흘려보냄을 통해서 실제로 인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의 생각을 잘 듣고 그 생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수업에서의 어떤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듣는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들이 듣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험 위주로 엘리트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 위주로 뽑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아무런 스크리닝 또는 아무런 평가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한번 5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5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다면은 나는 별 특별한 일이 없는 나는 3급 또는 2급까지 그냥 승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법고시 있었을 때는 사법고시에 1점 차로 떨어진 사람은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루저로서 낙오자로서 평생 남을지 모르지만 그 1점 차로 붙은 사람은 아무런 그 후에 평가 없이 아무런 그 후에 어떤 책임 없이 그냥 사회적인 어떤 엘리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도 한번 교수가 된다면요. 교수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시간 강사 삶은 상당히 어려운 삶이죠. 하지만 시간 강사에서 바로 교수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런 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논문을 쓰거나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수로 채용이 된 후부터는 거의 많은 평가 없이 그대로 교수로서 정년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moral hazard가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즉, 내 의무가 없이 나의 권리만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내 의무는 뭐냐면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내 의무는 뭐냐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내 의무인데, 그런 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나한테 부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의무를 갖다가 별로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야 될 학생들의 의견, 또는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되는 것, 당연히 잘 연구해야 되는 것,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 이런 거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오히려 더 잘 주장할 뿐이지 남의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2004년에 일본에 교환 교수로 갔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 동창생 4명이 똑같이 일본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특파원으로 왔고요. KBS 특파원으로 왔고, 한 명은 대사관 공사로 왔습니다. 한 명은 판사인데 학생으로 왔어요. 판사인데 연수를 받으러 온 거죠. 또 한 명은 증권회사 일본 지점으로 왔습니다. 지점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5명이 모였는데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명 중에 4명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 4명이 뭐냐면 저를 포함한 교수, 판사, 기자, 그리고 공무원입니다. 이 4명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명, 증권 지점장은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 친구는 실제로 매번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장의 평가를 받건 기업체의 평가를 받건 매번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같이 도덕적 해이 속에 빠져 있는 실제로 국가의 어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행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5년 후에 내가 팀장이 될 또는 과장이 될 때는 다시 한번 경쟁 속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주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공무원으로서, 교수로서, 기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학생의 얘기를 듣고, 시민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독자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듣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은 조금 이게 줄어들었지만은 혈액형으로 성격을 갖다가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75%가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형, B형, O형, AB형 4개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성격은 4부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B형입니다. B형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도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혈액형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혈액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네가 B형이기 때문에 네가 좀 피해를 봐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내 경험상 볼 때 혈액형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경제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인지의 경제성과 일관성의 원칙은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스키마와 휴리스틱과 거의 일치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는 틀이에요, 틀.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충 인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인지를 갖다가 인도해 놓는 대량의 어떤 대강의 법칙, 이런 것들을 휴리스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의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은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최선의 방침을 만들려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로 인지할 때도 경제적으로 인지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인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스테레오타이프, 전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 혈액형은 그 하나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전형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인지의 전형은 일관되게 유지되길 원합니다. 이게 일관되지 않으면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B형 남자는 나쁜 남자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B형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B형 남자가 나쁜 남자가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파악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B형 남자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내 인지 구조와 일관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혈액형이 안 맞는 걸 갖다가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다면 그 자기 충족적 예언 때문에 또한 실제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단순하게 내가 파악하는 대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남녀가 만난다고 해봅시다. 근데 남자가 이제 만났는데 이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약간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고 미리 생각해버려요. 이게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예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그 여성분이 저는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어요. 굉장히 좋은 대답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의 없이 그냥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는다고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질문해도 그 대답을 그 예언에 맞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남자는 퉁명스럽게 자기 대답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내 대답에 대해서 아주 성의 없게 대답을 했으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성의 없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성의 없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그 여성이 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혈액형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B형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은 결국은 그 결정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굉장히 아주 제너러스하게 대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쁘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저자가 그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은 일본의 아주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세모라는 게 아주 일본의 극우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봅시다.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일본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정규 분포의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동그란 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책은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의 종합적인 진실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간단한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집단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순을,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등소평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은 07과삼이라 그랬죠. 공이 7시고 과가 3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어떤 창시자로서 중국 어떤 국가의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마오쩌둥은 굉장히 많은 우를 범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제로 100점 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100점 또는 0점. 추종자들은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정말 위대한 영도자, 0점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아주 핍박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의 어떤 독재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실은 그 다양한 모습들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공감의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집단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쟤들은 빨갱이야, 또는 쟤들은 친일파야, 이러한 하나의 프레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런 경향, 저런 경향, 저런 경향, 저런 경향이 있는데 세 개는 내가 싫어하지만 이 하나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하나 가지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한일 간의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젊은 층들의 공감, K-팝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공감, 이런 것들입니다. 제 책에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실제로 한류 또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에서 K-팝을 좋아하는 그 K-팝 팬들은요, 일본 언론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 나쁜 얘기만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K-팝, 이 한국 사람의 이 K-팝이 있는데 한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 공통점을 가지고 혹시 다른 얘기들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찾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스미디어가 얘기한 바로 그대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의 공감의 출발이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들 예루살렘에서 자랄 때 유대인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K-팝 동아리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억압하고 핍박한 그런 아주 악마 같은 그런 집단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 유대인이 K-팝을 사랑하는 그런 나와 똑같은 젊은 음악 애호가였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간의 이해가 조금씩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죠. 결국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공감의 어떠한 공통점이 되는 그러한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공감 연습하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15층에 사는데요. 아침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중간에 섰을 때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받는 사람이 반이고 전혀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때마다 무시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절망감이 있죠. 좌절감도 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들인가? 그거 아닙니다. 아까도 반복했죠. 우리 사회 역사적 경험 속에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인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됐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 같은 사람들은 또 인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서로 간의 소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신은 더욱더 강화되고 결국 공감 부재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에서 이제 복도를 갈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쉽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근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아주 스테이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은 that's okay, I'm sorry, that's okay는 그냥 하나의 구문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I'm sorry 하면 무조건 내가 엄청나게 아프더라도 that's okay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문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갖다 더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상호 간의 소통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 열린 공감이라 그러는데 이 열린 공감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 얘가 또 뭐가 있냐면요. 파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모르는 사람하고 쉽게 말을 못 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죠. 열린 공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일반화된 타자들이죠. 일반화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내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내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그런 스트레인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서는 마음인데 실제로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다가서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가서지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그런 불신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야말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열린 공감을 확장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사람한테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눈인사하고 하이하고 얘기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눈이 맞췄다 그러면은 그래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감은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웃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바로 실제로 우리 이웃인데도 인사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인사하고 조금이나마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는 거 필요하고요. 내가 파티에서 처음 만나건 어디서든 간에 처음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게 바로 열린 공감을 연습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열린 공감이 다시 확장될 때 불신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감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고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우리 공감 부재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 경제로부터 출발하는 긴 체인입니다. 긴 이 체인에서 이중 경제가 결국은 공감 부재 교육을 나왔습니다. 이중 경제가 결국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나왔고 공감 부재 교육을 나왔죠. 지금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위주의 어떤 교육은 사실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더욱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수능의 중요성, 정시의 중요성을 더욱더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일리가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후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왜 안 좋냐? 객관식 시험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왜 안 좋냐 하면요. 객관식 시험을 평가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갖게 되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자기를 객관화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파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파악하는 소셜 컨텍스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제시하는 해답이 있는 겁니다. 나의 해답과 다른 사람의 해답이 만나서 더 좋은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걸 갖다가 해답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습득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하고 이 부분은 내 말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70점, 70점짜리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80점짜리 어떤 정책적 제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어떤 지금 이 객관식 교육 가지고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능이 중요성이 점점 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수능과 같은 국가적 시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프랑스의 수능과 같은 것이죠. 근데 바칼로레아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관식 에세이형 문제입니다. 철학적 문제이죠. 그 채점자가 다 철학 교사예요. 프랑스 고등학교의 철학 교사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객관식 교육을 지향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논리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정규 교육에서 듣기 교육을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갖다가 드러내는 교육보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얘 발표가 잘 이해되니 너는 이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그걸 들은 그 학생은 쟤는 이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내가 잘 들었는지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내가 잘 이해를 했는데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연히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결국 좋은 듣기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토론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토론 수업이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한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교육 방법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학자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수기적 토론 과정입니다. 수기적 토론 과정. 저는 이 수기적 토론 과정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 교육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기적 그 토론 과정은 무엇이냐면요. 전제가 있어요. 나는 토론을 할 때 진실을 말하겠다.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겠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생각을 진정성 있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의견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토론 과정에서 내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내 의견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토론 과정에서는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하나의 영역에서는 합의가 틀림없이 가능할 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기의 솔직한 의견과 상대방의 솔직한 의견이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론의 수업이고 듣기 수업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그런 어떤 그 교육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리고 삶의 질이 왜 없다고 느낄까? 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것은 결국 이 사회 속에서 공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공감이 적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공감하지 못하는 민족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신뢰와 공감 부재가 어쩔 수 없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공감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공감 향상을 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공감 굉장히 중요하죠. 듣기 연습,
중요하고요. 다양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린 공감 확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규 교육에서 공감 교육, 토론 교육, 듣기 교육, 수기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정말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강의가 우리 사회 공감 부조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리고 우리 사회 행복을 키우는 그런 공감을 위해서 서로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